네, 최근 안보 동향을 살펴 정세를 전망합니다.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 또 신기술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모자이크 전입니다. 네, 벌써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전황은 어떻습니까?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에 있는 4개 주를 석권을 했거든요. 점령을 하고 난 상태에서 중심이 한 15에서 25km까지 긴 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애물지대를 쫙 이렇게 전개를 하고 구축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상군들이 대규모 교통전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만 그 장애물지대 연계에 있는 도시 안에서 이제 그것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국지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해상에서는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곡물 수출로를 개방을 했어요. 했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이제 자폭형 무인 수상정을 이용해서 흑해 함대 3분의 1 전력을 지금 현재 무력화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요.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양측 모두 장거리 자폭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트 엔진을 달기 시작했어요. 제트 엔진이요? 네, 이유는 뭐냐면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고 있고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장거리로 자폭할 수 있는 드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전선이 고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상호 적진 깊숙한 곳의 도시라든가 네. 국가 중요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착 상태이고 별 진전이 없고 이제 이런 상태가 앞으로 좀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구를 진짜 못 찾네요. 지금 이 전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빼고 제일 관심 많은 게 폴란드예요. 폴란드가 지금 난리를 치는 가운데 국제문제연구소, 폴란드에 있는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중간 보고서를 내놨어요. 첫 번째 지금 문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나토가 한 12개 여단 5만 명 정도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진짜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둘째 치고 적어도 이 중에서 9개 여단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그 계획이 실현되려면 지금 여기 자포리자, 도네츠크, 바흐무트 이쪽에서 교두보 확보를 우크라이나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확실하게 지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토가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준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러시아가 달라졌다. 전에는 이제 분산작전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그렇게 좋아하던 대대전투단 운영을 통해서 효과가 그다지 크게 나진 않았어요.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긴 했는데 전황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옛날 구식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사단 단위, 군단 단위로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부대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마냥 헛발질만은 한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그러는 거죠. 나도 옛날에 소련이었거든. 우크라이나가 옛날 소련 시절에 맨 선봉부대였어요. 원래는 굉장히 잘 싸우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25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공간을 역습으로 확보를 했어요. 이게 고양시보다 조금 작은 규모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전황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성취는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모전으로 간다. 고착전으로 간다. 이것은 러시아의 의도입니다.
장기전을 하게 되면 일단 우크라이나가 못 버티고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되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력이 못 버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가 다 써먹은 것 같지만 안 써먹은 전력이 하나 있습니다. 특수작전 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 말고 특전사 말고 특수작전 부대, 내무국 직속의 특수작전 부대를 써먹으면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시키면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데 그걸 안 써먹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폴란드는 그 특수작전 부대가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게임 끝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뭐 고착화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틴 거는 그만큼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새로운 전술 이런 걸 우크라이나가 내놓을 거라고 그런 보도도 있어요. 뭐 이미 내놨죠. 네. 내놨고 이제 작전의 전투에서 그 전쟁사를 연구해 보면은 어느 쪽이 이기느냐, 승리를 하느냐 딱 보면은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타격하는 그 주기를 빨리 하는 그러니까 템포를 빨리 하는 측이 승리를 했어요. 여러 역사적으로요. 번 강조하셨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로프 장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이순신인데 그 분이 이제 그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같은 것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획득 체계를 이용하지 않고요. 민간에서. 민간 예. 그리고 또 스타링크 새로운 어떤 활용. 그 획득 체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드론, 그러니까 아미 오브 드론스나 아미 오브 로봇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견 선탈을 빨리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보를 한 거고요. 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스타링크가 들어오면서 그 무기 체계가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초연결 그 네트워크가 생긴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희한하게도 우크라이나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요. 그러면은 무인 체계와 사람이 협업을 하게 된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고도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그거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결국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총력전에서 나오는 그 무인 체계, 스타링크로부터 제공되는 초연결 네트워크, 그 다음에 걔네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하고 있는 사람과 무인 체계의 인터페이스를 진화시키는 것. 이 삼박자가 이제 어울러져서 뭐가 가능하냐면 러시아보다 작전 템포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어를 해갖고 자기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공격이 바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휘 통제력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혼란스럽게 되니까 제대로 방어가 안 되고 그래서 전쟁 초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 전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많이 안 보이지만 간혹 이제 주요 도시별로 전투를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모자이크 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그 개념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건가요? 일단 이름 자체 잘 만들었죠. 네. 모자이크 워페어. 뭔가 신기하잖아요. 우리 디펜스 프라임처럼. 관심이 확 가잖아. 이게 다파라고 희한한 집단이 있어요. 뭐냐면 다파에 가면 이게 딱 표지판이 서 있어요. 워싱턴 외곽에 버지니아 로슬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로슬린에 다파의 그 구 건물 중에 하나 거기 있어요. 이게 인터넷을 만든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이제 모자이크 전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전투는 사전에 작전 목표가 주어지고 임무가 주어져서 방책대로 행동하면 결과는 따라 나오는 그러니까 두괄식, 연역식이었죠. 근데 모자이크 전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전장 상황에서 미리 연역적으로 두괄식으로 목표를 정해놓지 말고 그 첨단에 있는 부대, 무기, 장비,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특히 이제 AI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전투를 하게 하면 그것을 마지막의 결과로서 종합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모자이크인 거죠. 처음에 모자이크를 우리가 만들 때 하나씩 두 개씩 꼽아서는 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맞춰가다 맞춘 보면 다음에야.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작전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다파가 이 전술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네. 가보신 거죠? 어떤 기관입니까? 여기가 미국의 모든 혁신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든 발명품을 홈페이지 앞에다 쫙 써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밀 유도무기.
스텔스 기술, 무인기, 인터넷, 음성 자동 인식, 맞아. 자동 언어 통역기, 소형 GPS, mRNA 백신. 와, 좋은 거 다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이제 취업을 하러 다파에 오는 거예요. 그럼 다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당신이 인터넷을 발명한 사람이면 여기 B급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우리는 탑 오브 탑. 엄청난 네. 곳이다. 네. 그래도 감이 안 잡히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갖고 얘기하면 느낌이 확 와요. 네. 여기가 2025년에 예산 청구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5조 8,959억을 청구를 했어요. 기관이 아니고 뭐 네. 국가네, 국가. 이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전체 올해 예산하고 비슷해요. 그 한 하나의 기관에서? 기관이. 네. 연봉을 많이 주나? 연봉도 엄청나게 세죠. 그래요? 네. 지금도 여기 모집한다고 지금 공고 떠 저는 있거든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두 분 한번 지원하시면 두 분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박사님은 되시는데 저는.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을 교전 혁신을 위한 성장 지원이 우리의 의무이다. 60년 동안 오직 하나의 임무에만 매진했다. 그것은 기술적인 기습을 창안하는 것이다. 못 쫓아오게 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적 돌파 시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상징이 우리다. 혁명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불가능을 실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뭐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말씀대로라면은 지금까지 개발한 것만으로도 미국이 세계 최고 군사 강국이 될 법한데 그래도 여전히 새로운 전투 방법을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그 계기가 있습니까? 이걸 아주 오래 전부터 했는데 1990년대 말부터 이 고민을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냉전에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강대국도 센 건데 초강대국이라. 초강대국. 예, 그 용어를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살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국가안보 전략서, 군사 전략서에 미래 안보 환경은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복잡성이 지배할 것인데 미국은 그 환경에서도 강자일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30년 이내에 peer company, 그러니까 30년 이내에 peer country, 경쟁 국가가 탄생을 해서 다시 미국은 국가 대 국가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30년 전에 했어요. 그 예측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네요. 그런데 그때는 욕 많이 먹었죠. 예. 왜 저러냐. 전쟁이 세계 평화인데 월드 어떻게 피스. 하려고 저러느냐.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예측이 들어맞았던 것이고 이 예측이 들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초강대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전술을 미리 그렇죠. 미리 내놨기 준비했기 때문에. 때문이죠. 네. 저는 테러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예측은 정확하게 했는데 중간에 한 번 잊어먹었죠.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중동에 이제 미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20년까지, 마지막 철수까지 거기서 뭐 수많은 작전들을 펼치잖아요. 근데 이제 대상이 누구였느냐 보게 되면 게릴라들이에요. 게릴라들을 보니까 그 20년 동안에 미군의 모든 싸우는 방법, 무기체계, 조직 편성이 다 게릴라에 최적화되도록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딱 보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군사 혁신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의심을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 중반 정도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그 다음에 돈바스 전쟁을 하고 2022년도 이렇게 왔지만은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금 중동에 이제 있는 동안에 중국과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힘을 키워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중국은 또 1대1로 전략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앞으로 싸울 대상은 게릴라와 같은 그런 위협이 아니라 정규전 부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규전 부대로 다시 싸우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거든요. 미국의 특징은 뭐냐면 무기체계와 조직 편성을 먼저 바꾸는 것보다는 싸우는 방법을 명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무기체계, 또 싸우는 방법과 그것을 위한 무기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편성을 바꾸는 게 하나의 틀이에요. 예.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미육군, 뭐 다 알잖아요.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그다음에 인지 영역까지 다 하겠다 하면서 하는 다영역 작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적에게 더 큰 어떤 위협과 방어 소요를 계속해서 부추기기 위해서 여러 갈래로 나눠서 싸우겠다 하면서 나온 것들이 이게 뭐냐면 분산 해양 작전 같은 시기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해병대 같은 경우는 전차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전차를 포기하면서 특정한 육지나 도서 등에서 이제 거점을 확보하면서 섬뜨기 작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적을 교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전 전방 기지 작전이라고 한 거고요. 또 그 당시에 또 동일하게 공군에 나온 건 뭐냐면 사람이 운용하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를 적절하게 잘 융복합해가지고 네.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나온 게 유무인 복합전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모자이크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중동 전쟁에 몰입하고 있을 동안에 커져 있던 새로운 어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라는 어떤 그 도전 요소하고 네. 또 그 와중에 뭐가 있었죠? 저희가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아니라 무기체계에 과학기술 전입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기회로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그 기회로 돌파할 수 있겠다 하면서 나온 것이 모자이크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자이크전을 우리는 하나의 전투 수행 방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다파에서 나온 거는 아까 말씀 모자이크전은 뭐냐 다영역 작전 그다음에 해군의 분산 해양 작전 그다음에 또 해병대의 원전 정방 기지 작전 그리고 미 공군의 유민 복합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놓고 있어요. 접근 방법이다. 예. 접근 방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파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전술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그럼 했죠. 어떻게? 네, 검증을 했는데 미국에 보면 이제 전략예산평가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 곳인데 이게 진짜 미국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집단지성 갖고 싱크탱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모자이크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보자 하면서 워게임을 합니다. 한 개 팀은요 아나운서님 팀인데 사람으로만 돼 있어요. 다른 팀은 AI. 사람 플러스 AI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팀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보는 2035년에 어떤 전장 상황을 두고 운용한 거예요. 왜? 2035년이라는 것은 지금의 게릴라들이 아니라 이제 국가, 그게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되겠죠. 하면서 그거를 상정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국가 대 국가 정규전의 어떤 전투 실험을 실시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미국이 어떤 교훈을 얻냐면 첫 번째는 그럽니다. 지휘관과 유인 전투 참모단은 AI 참모에게 제시된 방책들을 신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만 된 게 아니라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한 팀이 이룬 팀이 더 효율적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AI가 제시한 방책들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모자이크전에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아군의 전력 패키지를 복잡성을 증가시켜 적의 의사결정을 저하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자이크전의 핵심은 뭐냐면 전쟁 환경에 따라서 최적화된 모듈들을 이합집산하는 거예요. 실시간. 그리고 또 이거를 분해했다 합쳐했다 하면서 적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되게 효과적이었다. 이게 나온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자이크전은 지휘관의 동시다발적인 지휘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적의 복잡성을 가중시켰고 적의 의사결정 속도를 압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지휘 결정의 의사결정 체계가 늘어졌다면 AI가 들어오면서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보다 빠른 거죠. 그래도 뭐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는 결국 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워게임을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85%였으나 15%는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되어 있다. 그 15%가 뭐냐? 판단하고 결심하고 예측하는 건데 AI가 어떤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걸 결심하고 쏘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종류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돌려보는 것 같아요.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데가 있어요. 남중국해에서 뭔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지고 과감하게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제75 혁신사령부라고 미국에 있어요. 거기랑 해병대학교랑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렸냐면 이거 이제 시나리오식으로도 하고 일부 컴퓨터 프로그램도 돌려서 미 해병대가 오스프리를 타고 공중 강습 상륙을 탁 하는 거예요. 예. 고가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공격 대기 지점에 도착해서
그 현장의 상황을 AI로부터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미리 무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맞게 촉촉촉촉 무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그 무장을 어떻게 하냐면 상황 판단을 하고 나서 카고나 컨테이너를 공중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마치 무슨 패션쇼장에서 옷을 골라서 입는 것처럼 무장을 척척 찡치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 누가 이것을 안내를 해주냐면 아테네라는 AI 전투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참모 역할을 합니다. 들어가서 이때 이제 팀 리더가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받은 상황, 그 다음에 AI 아테네의 도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 건지를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공격, 돌파, 사격 지원 이런 고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딱 맞는 전술을 아테네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사냥꾼과 몰입꾼으로 나누십시오. 전투 지역에서는 사격 몇 미터짜리 뭐 이런 저격수를 놓으시고 이런 걸 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팀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해서 들어갈 때 한쪽에서는 찡치컥, 찡치컥 3D 프린터로 현장에 맞는 무기, 장비를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폭파해서 작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는 사실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또 준비. 아니 굉장히 여기 고정 욕심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좀 있으려고 오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뭡니까? 네. 마블 영화에 아. 현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헐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AI한테 도와줘 하니까 장비 싹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증강현실 이렇게 착해갖고 AI가 다 분석을 해주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서 싸워라. 저기 현재 그 새로 짓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매트시티 요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시빌리언 효과, 시빌리언들에게 피해를 안 미치기 위해서 AI가 여기를 바로 구매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헐크를 쳐박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상태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새 이렇게 뜯는 방송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하고 AI 얘기하면서 지금 신입사원 때 듣고 했던 있어요, 지금. 요즘에 저희 국방TV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제가 예산이 저희는 없어서. 할 수 있는데 네. 모자이크전이 등장하기까지 전술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까? 우리가 이 이전까지의 전술을 한번 개관을 해보자면 지금 봄이잖아요. 봄에 새싹이 돋아나면 우리는 봄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새싹은 사실 가을부터 준비된 거죠. 가을에 잎을 떨구고 뿌리를 깊이. 시 한 편 쓰시네요. 또. 그렇죠. 네.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혁신도 겉으로 드러난 기관총 또 드론 이것은 새싹이에요. 그 밑에 있는 줄기하고 뿌리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줄기하고 뿌리가 뭐냐 하면 작전 개념, 전술 개념 이런 아이디어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를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이 소총, 기관총, 참호, 철조망 이런 것 같은 무기체계가 나타나서 방어 중심의 전투가 되었고 그래서 교착이 된 줄 알지만 실제는 1차 세계대전 훨씬 전부터 남북전쟁의 교훈 등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방어 위주의 전술이 필요하겠다는 이 혁신가들, 전략가들의 아이디어가 그 무기로 나온 것이거든요. 모자이크 전 이전까지는 개념이 무기를 끌고 가는 하나의 계획이 나오고 나서야 무기와 장비가 네. 개발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모자이크전이 지향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현장에서 요구하면 개념이 굳이 없더라도 일단 무기하고 장비를 먼저 만들어줘라. 이러한 그 보급, 획득 이런 혁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큰 것이죠. 예, 제가 이제 디펜스 프라임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출연자분들을 만나는데 오늘 남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자이크전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모든 화려한 애드립, 비유, 네, 자료,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의성어들까지 쓰시면서 이 전투에 참여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오신 것 같다. 모자이크전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실한 전술, 실제로 적용한 전투는 어떤 게 있나요? 그 남박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미 달파에서 말하는 건 이제 합동군 수준이에요. 뭐 육해 공군 뭐 다 들어와서 하는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궁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술적 수준, 그러니까 제병협동, 지상에서 하는 어떤 소규모 모자이크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2022년 5월 12일 날 일어났던 이제 세베로도네츠크 강 전투인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도하 전투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일개 여단이 어느 강을 도하를 해요. 하는데 통상 보면 우리는 그걸 보면은 이제 지휘관들은 야 얘네들을
도하하는 시점에서 가장 취약하니까 저루의 기회가 왔다 하면서 이제 전투력을 막 밀어낼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은 전투력을 넣지 않아요. 일개 중대 규모도 안 되는 애들만 딱 보내요. 뭐를 운영하는 애들? 드론을 운영하는 애들. 그러면 걔네가 도하하는 거를 드론으로만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 각각에 있는 장비의 좌표를 따서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전장관리 시스템에 보내요. 그걸 계속해요. 언제까지? 그 러시아 여단 3분의 2가 도할 때까지. 근데 왜 3분의 2냐? 그걸 타격했을 때 앞뒤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휘관이 버튼을 딱 눌러요. 눌렀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앞하고 뒤를 정밀 타격을 해버려요. 이유는 뭐다? 안에 있는 애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식간에 동시에 어디서 모르는 화력들이 다 동시에 그 본대를 딱 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전차장갑차, 전술차량 73대가 한꺼번에 이제 격파가 되고 1,500명 이상이 전사를 해요. 네. 이게 단일 전투로서는 엄청난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AI가 들어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표적을 이제 그 드론이 획득해서 주게 되면 AI가 최적의 이제 화력 자산을 다 전 사방에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항상 보면 우리가 지금 싸울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화력 자산과 1차 상급 제대에 있는 또는 2차 상급 제대에 있는 화력을 쓰지만은 인접부대, 무슨 부대 다 끌어 쓰는 거예요. 한꺼번에 때린 거예요. 왜? 실시간대 AI가 최적화된 것을 엮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GIS 아르타거든요. 이게 보면은 인공지능 들어갔죠. 그다음 무인체계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초연결 연계체계 그 네트워크인 그 스타링크가 들어있죠. 네. 이 3박자가 맞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이거를 전술적 수준에서 모자이크 전이 수행되었던 사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면으로 또 첨단 기업들도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디파고에서 알아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한 기업 대표가 포화를 뚫고 우크라이나 땅을 밟습니다. 전쟁 중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첫 민간 기업 대표였는데요.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자사의 군사용 AI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는 거였죠. 젤렌스키는 그의 손을 잡았고 전쟁 초반 군사력이 우세한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민 곳은 이 업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자발적 지원에 나선 건데요. 이들은 왜 위험한 우크라이나 전장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한 걸까요? 2022년 2월 러시아는 압도적인 전력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항복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죠. 우크라이나군은 전력이 우세한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을 이어갔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줄 수 있었던 건 서방 세계 기업들이 지원해준 인공지능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 회사는 우크라이나의 고담이라는 최신 AI 시스템을 제공했는데요. 만화 배트맨의 배경지인 고담에서 이름을 가져온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테러나 마약 거래 등의 범죄를 감시하거나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됐습니다. 실제로 2011년 이 시스템은 미군이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죠.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고담은 러시아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인공위성과 정찰 드론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할 수 있었죠. 고담을 제공한 이 업체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지사까지 세우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단순히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업체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얻고 있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자사의 군사용 AI 시스템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시험하고 실전 데이터를 쌓으면서 AI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밥 또는 교재로 표현될 정도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면서 더 똑똑해지는데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더욱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AI 업체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죠. 전 세계 군사용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유례없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죠. 캐나다의 한 업체는 우크라이나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뢰 탐지 드론 40여 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 역시 목적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지뢰 탐지 드론이 지뢰를 정확히 구분해내려면 실제 전장 사진 수만 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AI 스타트업 업체들도 우크라이나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설립한 독일의 한 업체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자사 AI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전장의 상황을 수집하고 분석한 뒤 지도 위에 시각화해서 운영자에게 보여주는 기술이죠. 이 업체 또한 군사용 AI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축적했고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정부 및 기업들과 협력하며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기꺼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도 전장 데이터의 가치에 눈을 뜨면서 자국의 AI 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기회의 장에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의 데이터 확보 전쟁에서는 어떤 AI 업체가 살아남을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전투 양상, 그중에서도 모자이크전을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전술과 비교했을 때요, 전략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KF-21 편대가 이제 작전을 하고 있어요. 작전하고 있는데 그 미션이 뭐였냐면 적의 방공 체계를 타격해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타격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적의 전차 부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KF-21 편대장 입장에서는 이거 방공보다는 쟤를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미 여기서 보고하는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무빙 타겟이기 때문에. 그 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편대장은 그 방공체계에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자이크전이 되게 되면은 초연결 네트워크가 지원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면 실시간대 상황 전파가 딱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편대장이 지휘소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판단하고 여기서 결심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원래 때려야 됐던 그 방공체계는 육군의 미사일을 유도해서 때려버리고요.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차부터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거냐? 전자 같은 경우 지금은 이미 계획된 대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제한상이 있다면은 후자 같은 게 뭐냐면 아까 매스티 씨 말씀하셨죠. 전장 상황의 변화가 돼서 그때 누구든지 지휘소 역할을 하면서 최대의 전투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했을 때 전략적 효과가 뭐냐? 제일 먼저 첫 번째, 적보다 작전 템포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항상 강조하시는 템포. 두 번째는 뭐냐면 실시간대 최적화된 것들을 모듈들을 감시, 그다음에 결심 대응을 실시간대 어느 곳에서든 다 이합집산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소규모, 최적화된 그 병력이죠. 최적화된 소규모 부대로도 대규모 부대를 때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여단급이 내려오는데 중대급 이하의 정찰대만 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빠른 곳에서 적보다 먼저 파악을 해갖고 여기 때리고 이 조합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조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종신기까지 다 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적은 내가 뭐 대응하려고 하면 벌써 하나가 또 들어오고 왼쪽, 오른쪽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 못 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어떤 뭐 남박산 아시지만 이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개념이 아닌데 이게 초연결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보장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옵션을 조정할 때 누가 도움을 주죠?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요새는 뭐죠? 생존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나온 것들 무인체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현 가능한 겁니다. 비유로 쉽게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적의 귀납식 작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처음에 그 옛날에는 쏠까요 말까요 이게 이제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연역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초연결 AI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전략가들이 중요시 여기는 핵심 단어가 지금 교수님 설명 통해서 다 나왔어요. 템포, 그다음에 리얼타임, 최소의 효과로 최대의 결과물. 이게 모든 작전가들이 꿈꾸는 이상형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경기. 거기서 스타크래프트 경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그 감독들이 그 게임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 컴퓨터가 알아서 서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누가 해설자들이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보고 있는 감독 같은 위치에 모든 군대의 리더들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하고 나는 머리 안 올라나고 옆에서 설명 다 해주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자, 지휘관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 참모가 지원하는 개념. 저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전투로 이어지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전장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베리아 도네츠크강 전투가 2022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작년에 2023년도 8월 27일 날 그 로버틴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전투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남 박사님께서 250km를 확보한 전투인데 통상 보게 되면 그 러시아군이 종심 깊은 이제 장애물질을 설치했기 때문에 상호 교전을 해봤자 500m 1km 왔다 갔다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가 이 전투를 통해 갖고 한 번에 20km로 종심을 파버렸거든요. 그게 인공지능의 아시면서 그러세요. 힘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장애물지대에 가게 되면은 멈춰서야 되잖아요. 포병이 쏘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지휘를 발휘하는 거죠. 소규모 정찰대만 보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요. 뭐를 하기 위해서? 포병의 위치와 앞에 있는 진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AI가 최적화된 표적을 다 실시간대 다 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산하고 그다음에 자산들 주변에 있는 자산들을 실시간대에 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즉 경계 지역 그다음에 근접 전투 지역 중심 지역에 있는 표적들을 AI가 다 세팅을 해놓게 되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인접부대 자산 상급부대 자산을 동시에 네. 지상 해상 공중에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경멸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은 내가 뭘 맞은 거지? 라고 모르면서 지휘 통제가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주력을 쭉 집어넣어서 20km 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참모, 지휘관의 도움을 준 인공지능 참모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대 판단을 바로 하면서 지휘관을 동시 전투가 할 수 있도록 예, 그걸 하는 게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 AI, 우리나 뭐 미군, 우리 동맹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려고 한다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하면 중국도 해요. 똑같이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공격 헬기도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어냈잖아요. 미국이 하면 중국은 다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중국의 난징 항천대에서 이제 이 인공지능 실험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마하 11이 되는 극초음속 이제 그 전투기를 운용을 했는데 F-35하고 이제 교전을 시킵니다. F-35하고. 네, 35라는 거. 예.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이상한 짓을. 통상 보면은 F-35가 있으면은 뒤에 있는 전투기가 잡으려면 뒤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앞쪽으로 가버려요. 마하 11로 해서. 독파이트 원래 그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버려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뭐냐면 F-35 표적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앞으로 가요. 마하 11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극초음속 이제 미사일을 뒤쪽으로 쏴버립니다. 예, 8초 만에 F-35가 격추당하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이게 AI가 직관에 반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뒤로도 나가요? 그 미사일이?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쏴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통해서 쫓아갔나? 예, 해서 이제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추적을 하면서 나가겠죠. 단순한데 생각도 못 해봤던 거예요. 예. 예, 이런 것들을 기발한 전술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발표를 해요. 기발한 사항이라고 자기가. 미국은 어떻게? 미국도 이제 모자이크전을 해야 되니까 어떤 무기체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력화해야 되잖아요. 어떤 네네. 게 있습니까? 이제 그 미국은 다 갖춰졌잖아요.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개발이 선도적인 국가고 스타링크 같은 초연결 네트워크도 자체 군사위성 갖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하고 또 친하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사용하느냐? 핵심 뭐냐? 그것을 행동화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드론이라든 로봇인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은 합동무인 전투기 뭐 J-6카스, 그다음에 소모성 공격기 XQ-58A 그 발키리라는 게 있어요. 무인 전투기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작년에 보면은 미 국방부 부장관께서 힉스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수천 개의 자율 무인 체계를 우리가 생산해서 이제 전장에 배치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무인 체계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 모자이크의 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체계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다 확립됐고요. 여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체계를 이제 진흥하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무기 체계 발전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결국에는 전술, 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적으로 이제 그 모자이크 전도 군사 혁신의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라는 건데 군사 혁신의 이론의 핵심 뭐냐? 새로운 과학 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 과학 기술을 통해 갖고 무기 체계를 고도화시키고 그러면 기존과 다른 무기 체계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운용하는 싸우는 방법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 편성을 달리한다. 이게 이제 군사혁신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자이크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싸우는 방법, 무기 체계, 조직 편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혁신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에서도 핵심이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하기 위한 싸우는 방법, 무기 체계, 조직 편성을 같이 함께 용복합해서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짚어볼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갈 때 쓴소리 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야 돼요. 저는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너무 비싸요. 우리도 이거 하고 싶지만 미국이 특히 다파가 이게 싸고 빠르고 치명적이고 굉장히 유연하며 규모의 전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싸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네. 싸다는 거지 그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모자이크 전의 전제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군대 훈련 준비, 물자, 복지의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미군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제가 미군 부대의 그 일원으로서 훈련에 참여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연락장교로. 근데 미국은 훈련을 할 때 네. 호텔을 예약하고 굉장히 비싼 숙소를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숙소는 방호가 가능해야 돼요. 훈련 중이라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다 되는 고급 이동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서 출퇴근을 단체로 시키고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식단도 줄 수 있는 가장 비싼 식단을 준비합니다. 빨리 먹을 수 있고 싼 게 아니라 천천히 먹을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해요. 정신 전력을 위해서. 그리고 훈련 상황에 맞는 일반인이 봐도 놀랄 만큼 많은 훈련 수당을 줘요. 이게 전제가 된 모자이크 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어렵죠. 우리는 이 전체 스케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모자이크 전의 정수만을 따려고 하면 자칫 이것도 우리가 못 따라가고 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 군이 이 모자이크 전을 따라가려고 할 때 라이센스하고 특허권이 없어요. 고유 기술이 지금 우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바이오 시밀러처럼 복제해서 만들 수 있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개런티를 주면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고 개런티를 주고 허락을 받고 쓴다고 할 때 실제 전쟁이 났을 때도 우리가 일일이 다 허락을 받을 거냐고요. 그러면 모자이크 전의 근본 취지가 상한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자꾸 미국이 하는 것을 따라가다가는 영원히 뒤따라가야 되고 후발국의 그 단점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네. 만약에 모자이크 전을 우리가 따라갈 거라면 프로브 점프라고 그러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역량을 다해서 미국을 따라잡겠다 혹은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뛰어넘었잖아요. 반도체 뛰어넘었잖아요. 모자이크 전 무기 장비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국방 혁신을 하겠다는 거고 국방 혁신 4.0을 통해서 AI의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약간 뭐 쓴소리도 하셨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전술인가? 당연히 적용 가능하죠.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모자이크 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최단 시간 내 태제 희송으로 태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거를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저희가 전투력이 그러니까 국방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다 저희가 높은 그런 국가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대규모 굴이잖아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것처럼 물량 공세를 하거나
아니면 비대칭성 무기 체계를 배합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에 있고 있는 아날로그 시계, 그다음에 디지털을 조금 가미한다 할지라도 막기가 어려운 부분. 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병역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무기 체계에다가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역시는 세 가지여서 싸우는 방법, 무기 체계 조직 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싸우는 방법을 약간 변경시켜 주면서 조직 편성, 지금 부족한 어떤 병력들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뭐랄까 돌파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죠.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이 교수님 설명 맛집이네요.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는 모자이크 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그랬어요. 설득당하셨구나. 설득 당해버렸네. 저는 약간 그 고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네. 반드시 개념이 무기와 장비를 드라이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지휘 통신으로 모든 것을 장악해야지만 이 국가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을 이미 다 감안하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만 이제는 이거를 할 거면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야 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군이 혁신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장관이나 아니면 참모 총장급 인사들이 포린 어페어스나 아니면 군의 파라메터스 같은 데 글을 발표해서 전군에 전파를 해야 돼요. 탑 다운식으로 돼야 된다. 반대로 바텀 업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렇게 해요. 제가 그 펜타곤에 3개월 동안 가 있을 때 미 상원 의원이나 아니면 여러 출입처에 들어가는 미군 장교들을 봤거든요. 네. 소령 중령들이 진짜 말 그대로 미국의 의원들 멱살을 끌고 예산 내놔라. 이거 혁신에 추구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그 내용을 본인이 직접 전장터에 가서 보고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봤으니까. 우리도 지금 젊은 장교들, 소령 중령들을 지금부터 키워야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현실화된 전술, 모자이크 전에 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방TV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